자, 다시 예산 우리 한번 봅시다. 굳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빈 공간이 많네요.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는 예산 체제가 되겠죠. 예산 체제.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것은 투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죠. 인사 체제에서는 인사 환경이면 예산 체제에서는 예산 환경이죠. 인사에서는 대외적 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 다문화주의, 위험사회. 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으면 그보다는 대내적 환경에서 여성 차범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제 공무원보다는 사회 또는 민간 영역의 재정을 제공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쪽은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요즘엔 좀 돈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 또는 지방분권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죠. 특히 저조고양이, 뉴노멀, 저조고양, 난제 핵심이죠. 저조고양은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요? 세입안 주는데 세출 요구는 증가하는. 다시 세입안 주는데 세출 요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 쓰고 전략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환경 변화가 투입을 바꾸면 바람직한 예산 체제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은 효율과 민주란 거죠. 효율성과 민주. 재정 효율, 재정 민주. 예산 효율, 예산 민주죠. 그러면 예산 과정이 효율성과 민주성을 달성해야 되고 그 위해서는 예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겠죠. 예산 과정은 편성 135 120일 전 탑다운 제도 총액 배분 잘 편성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출 한도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설정해 주기 때문에 MTF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세출 예측이 필요하죠. 시민은 감본시 예종본, 국정감사를 하고요. 본회의 보고하면 시정연설을 하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를 한 다음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2단계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서로 구분됨으로써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사전심사제 또는 총액심사제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고 예산이 자 이제 집행될 때는 엄격하게 국민이 결정해준 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통제와 때로는 새로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통제보다는 신축성 유지가 강조되죠. 결산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결산 검사는 감사원에 가서 하는 거죠. 2월 말 4일, 5일, 5.3 그리고 국회에 가서 결산 승인을 받는데 본회 종본으로 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년도 정기국회 개회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제도는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예산의 접근법. 자, 예산 접근법은 우리가 품성이, 개, 관리, 영성참, 예산기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예산의 원칙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다시 예산 체제가 있고 예산 환경의 변화, 재정 환경은 어떻게 저조고양, 4차 산업혁명 위험, 난제, 뉴노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를 구현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의 구현하는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심직결이라는 예산 과정의 변화와 이 편심직결을 또는 전략적 재정 운영을 달성하도록 하는 예산 기반의 변화. 예산 기반은 분류, 종류, 접근법, 기관, 원칙, 분종접기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보시면 재정 환경, 저저고양, 코비드, 난제, 위험 사회,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나는, 압박은 늘어나는, 아껴 쓰고 전략해서 써야 되는, 그래서 재정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 운영의 미래 방향, 전략적 재정 운영,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은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시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재정 효율은 기배 직갑이죠. 그렇죠? 기술 효율과 배분 효율,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죠. 자, 기술 효율은 낭비 제거, 최신 기술, 체계적 기획. 가장 최근에 많은 최신 기술은 EVM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죠. 배분 효율은 최적 생산, 수요와 공급의 일치인데 좀 말로 풀면 적기에 정량이 필요한 만큼 주관적 변수, 아주 만족도도 높게 제공되는, 그죠? 이게 가장 배분 효율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데가 언제냐? 비용 편익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접민주에서는 국회, 감사원의 국회의관, 재정책임법, 예결위 상임화,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자, 참여예산은 가시죠. 주참, 주청, 주소가 있으면 국참, 국청, 국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135, 120일 전 됐습니다. 135, 120일 전인데, 자, 3월 말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 편성 지침안에 부채의 지출 한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배분해주면 5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이고, 자, 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의 핵심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출 한도를 첨부하는데 29조의 3항인가요? 그렇죠? 자,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대로 돼야지,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지 지출 한도도 맞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낙관적 추정, 과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세출 예측이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이 계획이 틀렸을 때 완충재원,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거죠.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국회에 넘어가면 간본시 예종본이죠. 간본시 예종본인데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역할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를 통해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결위가 상설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돼야 된다는 거죠. 통제와 신축이 있고요. 최근에는 신축성이 요구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신축성의 유지를 위해서 4급 이하의 5%의 의도적 절감 노력, 개인 쉐어링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 결산은 2월 말 4일 5253 감사원에 보내서 결산 검사를 하는데 합법성 위주의 검사가 아니라 성과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국회에 제출할 때 결산 보고서 이름이 요결재성인데 국가재무제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국가재무제표를 2009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상운변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됐습니다.
국회에 넘어가면 여전히 본의 종본이죠. 다음 연도 정기회 개회 전에 의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기결산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기결산제. 자, 그래서 예산 분류 분종적 기원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별, 기능별, 경제 성질별, 조직별.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세출예산은 기존에 장관항, 세항, 목이었는데 분부, 프단, 분야, 부문, 프로그램 됐습니다.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항 또는 세항. 항 또는 세항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내의 개별 사업을 단위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부문은 프로그램을 중분류한 거, 분야는 부문을 다시 중분류한 거죠. 자, 그래서 예산의 종류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접근법, 품성, 개 같은 관리, 영성참, 기반, 사문체제, 미국식 OMB, 이거는 B는 이제 그죠? OPM은 이거는 퍼스널, 인사, B는 버젯, 예산이죠. OMB, OPM 됐습니다.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에는 선건투 채평 또는 효건투 채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의 재정에 관한 기본법이죠. 됐습니다. 과거에 예산회계법, 옛날에는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산회계법에 적용을 받고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았는데 이 두 개를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이른바 재정기본법입니다. 재정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재정법 제16조, 17조 성과죠. 효율성, 성과, 건전성, 투명성, 최소부담, 남녀평등, 효건투 채평, 선건투 채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이게 2008년인가요? 2010년인가?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 놓으면 그냥 예산론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효건투 채평이라 해서 성인지, 남녀평등, 그래서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효율성은 선진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선진 재정 운영의 도입. 선진 재정 운영은 이제 국가 재정 운용 계획 MTEF라고 그냥 씁시다. 일단은 Leader Term Expenditure Framework, 총액 배분 잘 편성 제도, 예산 순기. 그죠? 예산 순기는 행정부 과정인 편성하고 결산 과정을 합쳐서 예산 순기라 그럽니다. 옛날보다는 예산 편성을 한 달 땡겼고 결산은 거의 2달 땡겼죠. 예산 순기의 조정. 여유기금, 여유재원의 신축적, 이른바 칸막이식 재정운용. 옛날에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것은 가능했는데 이렇게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그러한 재정운영이 있었는데 이제 칸막이식 재정운영, 그 대신에 무슨 재원? 여유재원이죠. 회계기관 간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재정운영이 탈피되었다는 얘기는 꼭 좀 칸막이식 재정운영이 탈피되었다 꼭 해주면 되겠고, 자,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되겠죠.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리가 그 유명한 재정 성과 관리죠. 자심, 목, 핵, 재정사업 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목표 관리제도, 최근에는 핵심 사업평가, 이렇게 해서 자심, 목, 핵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근거조항이 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제도입니다. 다시 뭐라고?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제도인데 감사 청구나 국민 소송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 청구나 국민 소송은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감사 청구는 감사원법에는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있는데 감사 청구 이후에 감사 청구가 잘못됐을 때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송 제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건전성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중요하죠. 건전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건전성이 원체 강조되니까 국보채 추인감 좋다. 국보채 추인감 조달. 국보채 대초. 국가 보정채무.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미리 국회 동의.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죠. 추가 경정 예산의 사유 횟수가 아닙니다. 사유 제한했고 국보채 추잉 세계잉여금 국가 채무 상한에 우선하도록 국세 감면 한도제 3년 평균 0.05를 넘지 못하도록 국세 감면을 함부로 막 깎아주지 말라는 거죠.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재정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pay 네가 쓰고 싶으면 as you go 네가 걷어들일 만큼 써라는 거죠. 수입 지출 이게 패고입니다. 패고 pay as you go 그렇죠. 수입 지출 연계 맞죠? 수입 지출 연계죠. 근데 재원 조달 그죠? 비용 추계 됐죠? 국가재정법에 정부가 발의하는 법령,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은 재원 조달 방안하고 비용 추계 두 개를 다 첨부하는데 의원 발의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 발의는 재원 조달은 하지 않고요. 비용 추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페고가 있습니다. 페고. 재원 조달 방안을 그냥 첨부하면 돼요. 이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더 페고를 강조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했는데 그 재원 조달대로 안 됐을 때는 그 사업을 강제로 중지시키거나 그 재원 조달 못한 만큼 자율적으로 삭감시키는 등의 이행력, 구속력을 좀 더 높여줘야 되는데 구속력을 아직까지 부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죠. 갑시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재정법 제5장 건전성 유지에서는 국보채 추인감 좋다. 그렇죠? 제 아파트 단지 앞에 파는 팔보채보다 더 맛있는 국보채. 한번 시급 추잉. 영어로 이게 추잉이죠. 추잉. 껌을 씹는 것을 우리가 추잉이라고 하죠. 추잉. 감이 엄청 좋다요. 좋다. 조달. 좋다. 조달. 됐죠? 국가 채무 부담행위. 보정 채무 부담행위. 예,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추경 사유입니다. 횟수가 아니죠. 사유를 제한한다. 잉은 세계 잉여금 국가 채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감면을 해주려면 3년 평균 0.5를 넘으면 안 된다. 됐죠. 재원 조달 방안. 됐죠.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형태의 패고인데 됐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구속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예를 들면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 됐죠. 뭐 우리 입법고시에서는 재정 준칙이 시험에 나왔겠지만 국가재정법 5장 이렇게 재정 건전성 이렇게 딱 쓰면 거의 완벽한 답이죠, 그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 국가재정법에 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산의 종류부터 봅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국가의 요 단어 일반적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세로 의존하고요. 국회 심의 의결 특정 세액과 특정 지출을 연계하는 걸 배제합니다. 통일성 원칙을 국고통일주의. 옛날에 1688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하면서 왕은 집행권을 갖고 시민계급은 의회에서 철저하게 시민계급이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 걷어다 썼는데 이제 의회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왕이 엄청 귀찮죠. 그러니까 각종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계속 법률안이라든지 요구서를 보내니까 의회가 특정 세출이 특정 세액과 연계되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나 통제하기 힘드니까 1년치 필요한 걸 한 번에 요구해서 국고 통일주의 모든 수입을 국고에 넣어서 그 국고에서 다시 세출 계획을 짜서 우리가 승인하는 대로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 통일성 원칙 또는 국고 통일주의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특정 세액과 특정 세출을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들어와서 세금 걷어준 만큼 해서 알아서 씁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나 교육세는 딱 교육이라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죠. 국고 통일주의,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성립된 것을 바꾸려면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추경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금은 자율 변경이 됩니다.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은 20% 내에 자율 변경이 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결산 다 결산을 받는데 기금은 매년 3분의 1 이상 운용 실태를 하고 매 3년마다 전체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 일몰제죠. 항상 타당성 심사를 받는다는 거죠. 33. 매년 3분의 1 이상 운용 실태. 매 3년마다 전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는 거죠. 적용 법률이 있습니다. 자, 특별회계 갑시죠. 특별회계는 원래는 이제 예산 단일성 원칙은 그죠? 모든 예산은 일반 회계 우리나라에서 한 개, 1000개, 한 개밖에 없는 일반 회계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작업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이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구분해서 회계할 필요 있을 때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외워버렸습니다. 사자구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 하에서 법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모두가 법률로 쓰습니다. 이 정부가 특정 사업이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바로 이게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부처에 있는 공기업이라 그래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5개 있죠. 우체국. 정부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 있죠. 조달, 양국, 우체국, 우편사업, 우체국 같은 것들이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업 특별회계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 있죠. 그래서 여기 기업 특별회. 왜 기업이라 그래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사업을 할 때
작업 운영할 때 구분회계 할 필요가 있을 때 좀 세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 요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정부 기업이라고 그러고 정부 기업이니까 여기 있죠. 기업 특별회계는 정부 기업 예산법의 지원을 받고 자금을 하거나 구분회계 필요한 기타 특별회계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전부 다 법률로서 설치합니다. 근데 기금은 특정 목적이에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당연히 설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죠. 뭘로 운영한다? 예산 외로 운영. 다시 뭐라고요? 예산 외로 운영합니다. 기금은 예산이다 아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면 예산의 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옛날에는 2001년 전까지는요. 기금이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제 2001년 이후부터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지금 현재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성립된 예산을 바꾸려면 추가 경정 예산, 참고로 추가 경정 예산은 성립 시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 예산 편성 심의 이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사전 의결도 받아요. 엄청나게 깐깐하죠. 그러나 여기는 무슨 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성은 30%, 비금융은 20%의 자율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과 기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기금은 중요합니다. 기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다. 다시 뭐라고요?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 금액은 내년에 확정되면 외우시면 되겠고, 자, 성립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또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제한된 예산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9월 3일, 며칠 전 120일 전에 됐다가 12월 2일, 30일 전에 의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90일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답안지에는 날짜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20일 전 이렇게 쓰시고 30일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한 예산 심의 기간은 며칠이에요? 90일이죠. 120일에 30일을 빼니까. 근데 이제 요때 제한된 예산이 당초 예산인데 한참 여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사정이 바뀌어서 예산을 바꿔버려요. 이걸 우리가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수정 예산은 제출 후 의결 전이죠. 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예산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정 심의 기간은 90일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했는데 요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산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는 예산이 성립되었죠. 바로 이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 자,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은 당초 예산. 제출 이후 의결 전에 수정하는 예산은 수정 예산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자, 준 예산은 여기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서 한다. 그래서 준예산. 1공화국 때는 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준예산은 대통령 제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했나요? 우리 대통령 제하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여소야대가 항상 출연할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자는 항상 어찌되었든 간에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 심의하기가 좀 편해져. 항상 다수당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극단적인 정치 투쟁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다시 언제요?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죠. 30일 전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원래 원칙상 30일 전에 예산의 의결되도록 합니다. 그래 해야지만이 광역은 15일, 15일은 광역, 10일 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준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예산이 성립하면 당해 연도로 집행된 걸로 간주합니다. 사전 의결을 안 받으니까 사전 의결의 예외죠. 사전 의결을 안 받으면 국회 의결 없이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재정민주주의 원칙이 구현되기 때문에 사전 의결을 안 받으면요 신규 사업이나 신규 지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화국 이후부터 채택되는데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출 용도가 중요하겠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우, 공무원 보수라든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 공공요금, 이미 승인된 대표적인 게 계속비 같은 거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준예산입니다. 자, 이제 성립된 것을 변경하는 거 다시 성립된 것을 변경하는 거 우리가 경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것도 일본 표현이긴 한데 그죠?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경정처분이 있죠. 뭐 신호 위반하고 음주운전하고 뭐 이런 걸로 동시에 걸렸는데 처음에는 A로 처분했다가 나중에 B로 처분하는 처분을 바꾸는 거 이른바 경정처분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죠. 편성 중요하죠. 편성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사유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의 제한이 있음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아까 봤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횟수를 제한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뭐 코로나, 태풍, 뭐 산불 이런 것들이 몇 번 일어날지 몇 번 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사유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유로 해야 되겠죠. 자쟁, 자연재해, 전쟁, 침실에 자정에 침실에 누웠는데 남북 북협이 변화가 발생했다. 다시 자정에 자쟁 이렇게 가로가 돼 있잖아요. 이 가로만큼이 요게 1호입니다. 자연재해 전쟁. 2호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그 앞에 예시조항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2호고 법령상 지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3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끊어놨죠. 자쟁에 침실에 누웠는데 북협 변화가 여기 발생 북협 변화가 발생했다. 자쟁, 침실, 북협 변화 발생 있습니다. 편성 본예산의 편성 절차와 원칙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 있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중기사학계획서를 보내고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예산 요구서를 보내서 예산 사장을 거쳐서 가면 예산 심의 절차도 동일합니다. 본회의 보고하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끝나니까, 그죠? 단일성 원칙의 예외죠. 예산이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 예산을 만들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죠. 이게 재밌죠. 본예산과 별도로 성립하지만 집행결산은 흡수되어서, 그죠? 통합해서 집행 결산 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통합해서 결산 집행을 받는다. 통합해서 결산 집행을 받습니다. 자, 이것도 암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죠? 편심 집결, 그렇죠? 편심 집결. 추가 경정 예산이 나오면 땡땡. 뭐와 비교해서? 본 예산과 비교해서 편성에서는 본 예산은 편성 사유의 제한이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유 제한이 있습니다. 본 예산도 어차피 횟수 제한 없는 거니까. 심의 의결은 나머지, 그죠? 또 다른 예산을 만드니까 단일성 예산이 외이고, 편성 사유의 제한이 있지만 절차는 똑같고요. 심의 의결 절차도 똑같죠. 집행은 본 예산과 별도로 성립하지만 흡수돼서 통합해서 집행 결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점, 재정 효율과 재정 민주. 재정 효율은 또 사전적, 사후적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어오지 마시고 재정 효율 쭉 한번 봅시다.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 엄격한 재정 효율, 타당성 평가, 설명 의무화, 추경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 관리를 하자. 이런 정도는 괜찮죠. 설명 의무화는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조금 그 타당성 심사를 제대로 안 거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재정민주 관점에서는 국민 참여를 강화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예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설명 의무화를 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자본 예산은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을 구분해서 두 개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복식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과 자본 예산. 특히 이제 자본은 우리 SOC, 사회 간접 자본처럼 약간은 투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 KTX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장기적이죠. 별도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TX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세대 간의 세금 부담의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해서 KTX를 건설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적자고 이제 흑자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 세대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로 KTX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겠죠. 근데 미래 세대는 비용 부담은 덜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지금 세금을 걷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의 불형평성을 조장하죠. 아차리 10년 만기의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지금 현재 국공채를 발행해서 민간 자본을 끌어다 쓰면 현 세대들은 지금 세금을 거두지 않고 도로를 KTX를 건설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죠. 자, 10년 뒤에 KTX 운영해서 흑자가 발생하면 이제 민간이 사간 10년 만기 국공채에 대해서 갚아라, 돈을 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흑자 낸 것으로 이제 이 국공채를 메꿔주면 되죠. 이론상 정확한데요. 가장 문제는 뭐죠? 인구도 줄고 경제도 안 좋으면 이게 적자가 나버리면 그래도
국공채를 메꿔줘야 되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이 오프 버젯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때문에 사기민투,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법을 만들어서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총 한도를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갚아줘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여기서 이제 옛날 이 사업을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토건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이 뭐 경전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특히나 흑자를 내기 위해서 과다 추정을 해버립니다. 편익을 과다 추정을 해서 편익을 너무너무 과다 추정을 한 바람에 실제로는 추정한 거에 10분의 1, 뭐 경인운하 같은 경우에는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물동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예상 1일 탑승객이 너무너무 과다 추정을 해버려가지고 이 흑자가 나온다고 거짓말 치는데 실제로 적자니까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너무너무 이 비용이 많으니까 2008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서 국회 120일 전에 사회기반 흔히 이야기하는 민자유치에 관해서 총 한도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본 예산을 하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니까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민간 투자를 이끌어서 합니다. 바로 그것이 BTO와 BTL이 되겠죠. BTO 됐습니다. 그 다음에 BTL이 있어요. 자, BTO, BOT입니다. 그다음 BTL, BLT죠. 순서입니다. 먼저 민간 기업이 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빌트하고 나서 트랜스퍼, 기부 체납을 하고 요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여기 괜히 했네요. 그죠? 여기 있네. 밑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자,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고 민간이 이제 운영 비용을 해서 하니까 민간이 위험 부담을 집니다. 민간이 도로 운영비, 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잘 안 오려니까 MRG, 최소 수입 보장 규정이나 또 뭐 아까처럼 과다 추정을 해서 이러한 특혜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수익 사업, 도로나 지하철 등의 투자비 회수가 쉬운 사업에 많이 합니다. 그것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BTL은 여기서 이제 이 운영권 자체를 다시 이 운영권 자체, 민간이 운영하는 이 운영권 자체를 정부가 이 운영권을 리스하는 거죠. 정부가 운영권을 리스하니까 이제 정부가 직접 비용을 해서 하니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죠. 정부가 운영하니까 MRG가 필요 없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요 리스로죠. 과연 민간이 운영하는 이 운영권에 대한 리스료, 안정적인 리스료를 받으니까 민간 기업도 좋은데 그 리스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리스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사업에도 할 수 있는 투자 회수가 곤란한 사업. 왜? 누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 투자 회수가 곤란한 사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비싸면 특혜, 너무 리스료가 낮으면 민간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최근에는 2015년에 기획재정부는 RS 리스크 쉐어, 손해가 나든 이익이 발생하든 정부와 기업이 50대 50으로 간다. 손익 공유형, 손실이 날 때는 30%까지는
기업이 먼저 하고 그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데 반대로 이익은 70%까지 정부가 그 이상은 기업이 가진다는 거죠. 어드저스티드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 됐습니다.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100의 하루에 예상 물동량이 100이었는데 MRG 최소 수입을 만약 80으로 해줬다. 그죠? 80에서 30%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요 30%까지는 기업이 부담하는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40%가 되면 이제 10%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거죠. 근데 위로 8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수익은 70%까지는 정부가 가져가고 그 이상의 수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보도 자료에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위에 BTO, BLT도 시험에 나와서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인지 예산 이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